어머니, 오늘은 더 편하게 주무시라고 호텔 예약해뒀어요. 집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거든요. 호텔이라고? 내가 호텔에 간다고. 시골에서 올라와 늙은 어머니를 바깥에서 재운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 서운했죠. 어머니, 요즘엔 이렇게들 많이 해요. 서로 안 불편하고 좋대요. 나는 호텔에서 자기 불편하다. 누가 자식 집에 와서는 호텔에 나가자니?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자꾸 호텔에 가라고 해? 어머니, 남의 집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편하게 주무셔야죠. 남의 집이라니 며느리가 무심코 내뱉은 이 말에 할 말이 없더군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원도 홍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는 71살의 김숙자입니다. 여든을 코앞에 둔 우리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서 대부분 방 안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해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해서 약을 한가득 챙겨 먹고 있고요. 말년에 건강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 가슴 깊이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지금은 곁에 있어서 심적으로 많은 의지가 되지만 언젠가는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겠지요. 그날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면 될까,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여린 생각이 마음속에서 불쑥 고개를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어떻게든 혼자서 지내겠다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는 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아픈 어미를 외면할까 싶었던 거지요. 하지만 막상 몸이 아프고 기대어 보니 자식들은 제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품 안을 떠나고 나면 남이나 다름없더군요. 물론 그 아이들도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살아온 시대와는 너무나 달라진 세상이 참으로 야박하다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힘들고 부족해도 서로의 온정에 기대어 살았는데 지금은 가족 사이의 온정이라는 게 남아있나 싶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이기적으로 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그만큼 팍팍해져서 그런 것인지 시골에 박혀 한평생 살아온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오늘은 자식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들어보시고 저에게 남겨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자식들에게 크게 실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아왔더니 부모는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항상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식들의 태도에 그만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올해 48이 된 큰아들 성우와 45이 된 작은 딸 자혜가 있지요. 아들은 고등학교까지는 강원도에서 지내다가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붙고 나서부터는 경기도에 살기 시작했어요. 딸은 춘천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일자리를 찾아 오빠를 따라 경기도로 갔고요. 그곳에서 두 아이는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여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도 않고 더 못하지도 않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평범하게만 살아줘도 저와 남편은 참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는 건 우리 부부의 욕심이었을까요? 성호야, 다음 주 21일 금요일에 병원 가는 날인데 그날 너희 집에서 하루 묵어도 괜찮니? 너희 바쁘면 검사만 하고 바로 내려오고. 아니에요, 어머니. 집사람도 그날 오후에는 집에 있다고 했어요. 걱정 말고 오세요. 지난해 말 저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로 3개월마다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세 번째 검사였어요. 처음 검사를 받았을 때는 아들네 집에서 한 번, 두 번째 검사를 받았을 때는 딸네 집에서 한 번, 이렇게 하루씩 묵었고, 이번 검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아들네 집에서 하루 묵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홍천에 있는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 가려면 이동하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리다 보니 칠순 노인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랑 상의를 한 끝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아이고, 딸이랑 아들이랑 둘 다 경기도에 사니까 좋겠네요. 그러게 운이 참 좋았지. 마을 이웃들은 병원에 갈 때마다 자식 집에 머무를 수 있어 좋겠다며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버스를 타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는 항상 오전에 예약을 해놓아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어요. 남편 무릎이 건강했다면 함께 병원에 갔겠지만 남편은 작년부터 관절염이 심해져서 오래 걷는 게 힘들었지요. 아들과 딸도 평일에는 직장에 있으니 저와 함께 병원에 갈 수 없었고요. 하지만 몇 번 혼자 다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씩씩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혼자 먼 길을 가는 저를 항상 걱정하며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어요. 차 조심하고 표지판 잘 보고 다니고 길 잃어버리면 바로 전화해. 알겠어요. 벌써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성호랑 자해도 다 거기 근처에서 사는데. 조심해서 다녀와. 알았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경기도 수원. 병원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돈이 아까워 평생 택시를 몇 번 타보지 않았지만 지난번 병원 입구를 찾지 못해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어서 그 뒤로는 늘 택시를 타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나오니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있더군요. 저는 다시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아 저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검사는 늘 같은 시간에 진행되었지만 오늘은 결과가 조금 빠르게 나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비슷한 시간이었는데 웬일인지 현관문이 열리지 않고 잠잠한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호야,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집에 아무도 없다고요? 오늘 집사람이 오후에는 집에 있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하지만 아들의 말과는 다르게 초인종을 몇 번 더 눌러봐도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며 잠시 전화를 끊었다가 5분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집사람이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퇴근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근처 카페라도 가셔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내려가 근처 카페로 들어갔지요. 다행히 아파트 입구에 큰 카페가 바로 있어서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 중 가장 익숙한 녹차 한 잔을 시켜놓고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일 한낮인데도 거리에 사람이 많더군요. 그렇게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며느리에게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정말 죄송해요. 지금 일이 끝나서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지금 카페에 계세요? 그래, 집 앞에 있는 카페에 와 있다. 다행이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출발하면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제가 카페로 모시러 갈게요. 아파트 입구에 크게 있는 그 카페죠? 그래, 그 카페 맞아. 나는 여기 있으니까 천천히 와라.
그렇게 며느리를 안심시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30분 후 며느리는 카페로 들어섰고 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카페에 있어서 괜찮았어. 나 때문에 괜히 서둘러 나온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점심은 드셨어요? 아니, 아직 안 먹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집에 들어섰죠. 시계는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에 병원을 나섰으니 또 2시간 만에 어렵게 집으로 들어온 것이죠. 집을 나온 지 오래되니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이제 짐을 풀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더군요. 사실 저와 며느리가 그렇게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얼굴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며느리가 아직 어려웠고 며느리도 저와 다르지 않았지요. 가까이 살면서 자주 봐야 친근해지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이럴 때 보면 자식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새삼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리고 있는 저에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돼지국밥 어떠세요? 돼지국밥? 네,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따로 요리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 나는 따뜻한 국물 있으면 다 괜찮아. 맞벌이로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밥을 해 먹을 시간이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반찬이라도 몇 개 만들어 올 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죠. 저도 한때 며느리였으니 시부모가 방문했을 때의 불편함과 걱정을 알고 있었어요. 국 하나 끓이는 것도 신경 쓰이고 반찬은 뭘 해야 할지도 골치 아픈 게 당연했죠. 그래서 일하고 와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며느리가 걱정됐습니다. 아들 집안을 둘러보며 아들 부부가 얼마나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늠해 보았어요. 방 한쪽엔 며칠째 쌓인 빨래와 정리되지 않은 택배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이들 부부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게 눈에 선하더군요. 그렇게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앉아 있으니 30분 후에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척 허기져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 뒤 카페에서 마신 녹차 한 잔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국밥을 한술 뜨자 고기 잡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순간 속이 뒤틀리더군요. 국밥에 딸려온 반찬들도 짜거나 달아서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김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구나. 집에 김치 있니? 김치를 찾는 저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보더니 냉장고에서 배추김치를 꺼내 주더군요.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는 젓갈이 많이 들어가 시원한 맛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얼갈이 김치가 생각났습니다. 국밥이 무척 기름져서 그 특유의 시원한 맛이 생각났거든요. 혹시 내가 얼마 전에 보내준 얼갈이 김치 좀 있니? 아, 어쩌죠. 어머니, 그 김치는 얼마 전에 다 먹었는데요. 배추김치는 별로세요? 아니야, 괜찮다. 배추김치도 맛있네. 친정에서 보내줬어? 네, 친정어머니가 얼마 전에 왔다 가셨거든요. 일주일 전에 담아 아들과 딸에게 크게 한 통씩 보냈던 김치를 벌써 다 먹었다는 소리에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4인 가족이 먹다 보니 금방 다 먹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돼지국밥을 먹고 있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지호 아빠가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그래? 성우가 너랑 상의 안 했니? 그냥 오신다고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 병원 때문에 온다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런데 새삼 놀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사돈 어른도 얼마 전에 왔다 가셨다면서? 네, 그렇죠. 며느리가 씁쓸하게 대답하며 말을 흐리자 마음 한 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그 눈빛과 말투에서 제 방문이 달갑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죠. 6개월에 한 번 오는 건데
이렇게도 부담스러울까? 제가 이제 이 집에선 불청객이 되었구나 싶어 서글펐어요. 국밥은 도저히 입맛에 맞지 않아 절반이나 남기고 말았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은 배달 음식은 저를 불편해하는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처럼 느껴졌어요. 어색하고 조용했던 식사를 마치고 조금 쉬려던 찰나 아들이 퇴근 후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먹을 저녁을 따로 사서 왔더군요. 간단한 식당밥으로 저녁을 때우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은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잠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시계를 힐끔거리더니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지호 엄마, 예약했어? 응, 아까 했어. 뭘 예약해? 어머니, 오늘은 더 편하게 주무시라고 호텔 예약해뒀어요. 집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거든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멀쩡한 방이 있는 집에서 굳이 저를 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호텔이라고? 내가 호텔에 간다고. 네, 지호랑 민호가 둘 다 학원이 늦게 끝나잖아요. 주무시는데 아이들 늦게 와서 시끄럽게 하면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서로 편하게 호텔로 예약해뒀어요. 어머니, 호텔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 내가 호텔 갈 일이 뭐가 있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늙은 어머니를 바깥에서 재운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 서운했죠. 제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치자 며느리는 다급하게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이렇게들 많이 해요. 서로 안 불편하고 좋대요. 맞아요. 나도 처음엔 조금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집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시고. 왜 자꾸 불편하다는 말을 꺼낼까? 제 속에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얽혔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무래도 불편한 건 아들과 며느리였던 것 같았죠.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요즘 사람이 아닌 옛날 사람이잖아요. 자식과 부모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인데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호텔에서 자기 불편하다. 누가 자식 집에 와서는 호텔에 나가자니? 어머니, 이미 예약을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루만 묵어보시면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 집 손님 방은 너무 좁고 답답해서.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자꾸 호텔에 가라고 해? 어머니, 남의 집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편하게 주무셔야죠. 남의 집이라니 며느리가 무심코 내뱉은 이 말에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자식 집에서 이렇게까지 낯선 존재일 줄이야. 그동안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함부로 음식도 싸오지 않았고 냉장고 문 한 번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배려가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남처럼 보이는 행동이었던 걸까요? 남의 집이라는 말까지 들으니 더 이상 머물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 없더군요. 결국 굳은 표정으로 짐가방을 챙기자 아들은 잘 생각했다고 말하며 차키를 들고 나섰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온 며느리는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이 끝나자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호텔에서 편히 쉬라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던지 70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제가 혼자서 그렇게 낯선 곳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어요? 아픈 어미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나 싶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들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집사람이 그 전날부터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놓고 왜 밖에서 자라고 그래? 아무래도 집사람이
엄마가 병원에 오실 때마다 집에서 주무시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사정에 제대로 대접도 못 해드리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서늘해지더군요. 부담스럽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이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차는 곧 가까운 호텔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제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호텔이라기보다는 모텔에 가까운 외관이었어요. 건물은 작고 주변에는 화려한 유흥업소들이 가득했지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자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1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래도 방은 넓고 깨끗할 거예요. 이런 곳이 10만 원이나 해. 속으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더 말하면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싶어 그저 조용하게 아들 뒤를 따라갔어요. 아들은 체크인을 하고 가방을 방에다 놓아준 후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막상 방을 들여다보더니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더군요. 방이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괜찮으세요? 하룻밤 잠만 잘 건데 뭐 어떠니 괜찮다. 어서 들어가라. 아들은 망설이는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떠나자 낯선 방 안이 갑자기 무척이나 무섭게 느껴졌어요. 좁고 답답한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며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죠. 방 안은 어둑했고 이불에서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이불은 너무 두껍고 베개는 너무 높아 도무지 잠들 수 없더군요. 낯선 곳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간간히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문을 여닫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금방이라도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느껴졌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에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호텔 방 안에 앉아있던 저는 작은 딸 자혜가 생각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었더군요.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자혜가 아직 잠자리에 들진 않았을 것 같았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이 미안하면서도 작은 딸이라면 저를 도와줄 것 같다는 작은 기대가 있었어요. 신호가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딸은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혜야, 집이니? 잠자리에 들었어? 엄마, 우린 아직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지. 오빠 집에는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병원은 잘 다녀오셨고? 그래, 병원은 잘 다녀왔어. 그런데 지금 성우 집에 있는 건 아니야. 오빠 집이 아니라고요? 다시 홍천으로 가셨어요? 자의 목소리에는 놀란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고 제가 지금 호텔방에서 혼자 있다는 말을 한순간 자애는 몹시 화를 내며 속상해했어요. 오빠가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해도 너무하네. 새언니는 사람이 진짜 왜 그래? 딸의 분노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저는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죠. 혹시 오늘 네 집에서 신세를 좀 질 수 있겠니? 그러자 잠시 이어진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딸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고 이서방에게 미리 상의를 하지 않아서. 딸의 목소리는 곤란함으로 가득했어요. 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이런 기대를 걸었던 제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애도 지금 자신의 가정이 있고 무턱대고 손님을 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분명 사위도 며느리처럼 제가 많이 껄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많이 쓰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무래도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오빠랑 상의해서 오늘은 오빠네서 지내시기로 했잖아요.
나야 모시러 가고 싶지만 이서방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예민해서 대신 다음에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딸의 구구절절한 변명 속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죠. 그 모습이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래도 딸에게 서운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자혜야. 엄마가 갑자기 곤란한 이야기를 꺼냈구나. 괜찮다. 그냥 좀 낯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본 거야. 그만 푹 쉬어라. 딸은 미안함을 담아 한참을 더 이야기했지만 저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모텔방의 컴컴한 공기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깊은 한숨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고 서러움이 가슴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홍천으로 바로 내려가는 건데 내가 왜 굳이 하룻밤 묵고 가려고 했을까? 자식에게 잠시라도 기대려 했던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밤새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명절 때 아들, 딸 가족들이 전부 와서 자고 가면 명절이 지나고도 며칠 동안 몸살로 알아놓을 정도입니다. 예전처럼 음식을 많이 장만하지는 않지만 혼자서 여러 식구의 식사를 차리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들 가족, 딸 가족 전부 오면 8명이니까요. 명절이 되면 저는 혼자서 10인분이 넘는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느라 정말 몸이 부서질 듯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자식들이 오면 그 수고로움보다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족 간의 정을 나누기 위해 그 정도 노고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저는 자식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따로 밥을 차리라고 하지도 않았고 하룻밤 지친 몸만 뉘어 쉬기만 했어도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자식은 부모와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 오는 것도 이렇게 치를 떠니 억울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실수라도 했거나 살림에 참견이라도 했으면 이해라도 했겠지요. 친정 엄마였어도 이렇게 모텔로 내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참 씁쓸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겨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하면서도 머릿속엔 어젯밤의 일이 떠오르며 묵직한 감정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대도시의 낯선 거리와는 다르게 제 마음은 점점 고향 홍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 버스표를 끊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지금 호텔 앞으로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나 지금 터미널에 왔다. 바로 홍천으로 갈 거야. 제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쌓였던 거죠.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벌써요? 아니, 아침이라도 좀 드시고 가시지. 근처에 맛있는 한식집이 있는데. 너는 무슨 아침부터 식당에서 밥을 먹니? 이미 표 끊었고 곧 출발한다. 끊는다. 쌀쌀맞게 전화를 끊고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버스는 한참을 달려 드디어 홍천에 도착했고 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활짝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잘 다녀왔나? 병원에서는 뭐래? 괜찮다고 했어? 응, 괜찮대. 별일 없대. 하지만 남편의 그 따뜻한 웃음이 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눈물샘을 건드려 버렸지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답답함이 남편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습니다. 왜 그래? 성우 집에서는 잘 쉬었고. 성우 아버지, 나 이제 성우 집에서 신세 안 지려고 해.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곧 제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 그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말없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아들은 곧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남편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아들을 호통치기 시작했죠. 너, 네 어머니를 혼자 모텔에 재웠다는 게 사실이야. 아버지, 거기는 모텔이 아니고 호텔인데. 그 입 다물지 못해? 호텔이나 모텔이나 그게 그거지. 암 치료받는 어머니가 하루 쉬는 걸 정성으로 모시지는 못할 망정 바깥으로 내쫓았다고? 그게 어디서 배운 싸가지야?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야단치며 쏟아낼 수 있는 말은 모두 쏟아냈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더 편하게 모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더 편하게 모시려고 그랬다고? 그게 니네 편하려고 한 거지 네 어머니 편하라고 한 거야. 생각 좀 하고 말해. 너 잊었나 본데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 보내줘서 얻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감히 내쫓아. 너같이 막대 먹은 아들놈은 내 살다 처음 본다. 남편의 호통이 이어지자 아들은 결국 조용히 사과했고 저에게도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버린 뒤였죠. 저는 더 이상 아들 집에서 신세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한참 호통을 쳐준 덕분에 그나마 마음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다시 자식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죠. 그동안 해왔던 명절 준비가 너무 버겁기도 했고 지난번 아들 집에서 겪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과 상의 끝에 명절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고생은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충분히 지치기도 했고요. 아들네 가족은 추석 당일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딸네 가족은 그 다음날 도착할 예정이었죠. 아들 가족은 차에서 내리며 평소와는 다른 집안 풍경을 보고 조금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늘 명절이면 다양한 음식과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했을 텐데 이번에는 집이 썰렁하기만 했으니까요. 뭐야, 음식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올해부터는 그냥 안 하려고. 이젠 나도 나이가 있으니 준비하기도 힘들다. 밥은 간단하게 식당에서 먹자. 이 근처에 무슨 식당이 있다고 그래요? 아들의 불만 섞인 말에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입구로 나가면 백반집 있어. 거기 가서 먹고 와. 여기는 배달이 안 돼서 음식을 시켜줄 수가 없네. 나랑 네 아버지는 조금 전에 밥 따로 챙겨 먹었다. 제 말에 성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더군요. 며느리는 살짝 한숨을 내쉬며 팔을 걷어붙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을 찾아 헤매는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해오던 일들이 이제 그들에게 돌아갔죠. 저는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알아서 차려 먹어라. 냉장고에 반찬은 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는 냉장고에서 김치 몇 가지와 나물 반찬을 꺼내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묘하게 편안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리저리 뛰며 식탁을 차리고 치웠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저는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 먹었어요. 그래? 그럼 치워야지. 뭐 하고 있니? 아들은 순간 멈칫하더니 다시 며느리에게 눈치를 주더군요. 며느리는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차리느라 힘들었으니까 당신이 좀 치워요. 성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결국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아들 가족은 모여 앉아 과일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 내일 올라가는 길에 양떼 목장에 들렀다 갈까? 목장? 그래, 좋지. 아들네 가족은 오늘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 양떼 목장을 들렀다가 다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몰랐을까 싶었어요. 아들네 가족의 계획에는 단 한 번도 저와 남편이 포함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해보았지만 아들 내외는 끝까지 함께 가실 생각은 없느냐고 묻지 않더군요. 지난번 경기도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절 때 온다는 자식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였죠. 저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요. 어머니, 내일 저희 여기서 8시쯤에 나서려고요. 아침밥을 좀 일찍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아침밥이라니? 과일은 다 먹었니? 과일을 집어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아들 내외를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는 과일을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그래, 그런데 너희 다 먹었으면 이만 가봐라. 네? 어딜요? 어디긴 너네 집에 가야지. 아니면 양떼 목장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아도 되고 거기 괜찮은 호텔 많잖아. 시간이 늦었으니 서두르는 게 좋겠다. 저희 지금 나가라고요? 이 밤에 어디를 가요?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 아니야. 너네 불편하게 왜 남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해? 너희도 보다시피 이 집이 많이 좁잖니? 너희 네 식구 잘 공간이 없다. 없긴요. 그동안 항상 명절에 하루 자고 갔었는데. 아이고, 내가 너네 여기서 자고 가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니? 너희 보내고 나도 내 방에서 편하게 자련다. 너네도 편하게 호텔에서 자. 아마 방 많이 있을 거다.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여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어떻게 오늘 온 자식들을 이 밤에 다시 나가라고 그래요? 무슨 화나는 일 있으세요? 화나는 일이 있기는? 당연한 말이잖아. 서로 집에서 자는 게 편하지. 뭐하러 불편하게 모여서 자. 수원으로 돌아가기 힘들면 얼른 주변에 있는 호텔이라도 알아봐라. 내가 전에 그런 곳에서 잡았더니 나름대로 잘만 하더구나. 사실 오늘 너희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냥 나도 볼일 보러 편하게 바깥으로 나갈까 했는데 그건 너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문은 열어줬어. 그러자 며느리와 아들은 사색이 됐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제야 눈치챈 것 같았죠. 어머니, 전에 호텔에서 주무신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쩔쩔매며 변명을 하자 저는 목소리에 다시 힘을 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가 너네 집에서 자는 건 불편해서 안 된다고 기어이 바깥으로 나를 쫓아내더니 너네들이 내 집에서 자는 건 내가 안 불편하다고 생각해. 나랑 너네 아버지 피곤하다. 빨리 나가봐. 어머니, 그때는 제가 더 말할 것도 없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갔는데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한다면 너희도 내 집에서 자는 걸 눈치 봐야지. 어디서 너희 마음대로 자고 가고 아침을 차리라 마라 하니? 이제 난 더 이상 못한다. 말을 내뱉으면서도 가슴속에 쌓인 분노가 계속 끓어올랐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사랑이 무시당했을 때의 상처는 깊고 날카로웠죠.
아들은 조심스럽게 변명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요. 어머니도 할머니 오시면 불편해했잖아요. 불편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니?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가족을 집 밖으로 쫓는 법이 어디 있어? 가족이니까 감수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너희가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그냥 귀찮게 하는 불청객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밖에 안 보여? 어머니, 그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모실게요. 마음 푸세요. 다시는 너희 집에 신세 질 일 없다. 이제 우리는 서로 먼 친척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자. 가끔씩 꼭 봐야 할 때만 얼굴 보고 그렇게 만나면 반갑긴 하겠지. 이제 속이 시원하냐? 아들의 간절한 사과에도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 오신다고 하면 온 집안 청소를 하루 종일 하고, 냉장고도 치우고, 일은 바쁜데 그래서 오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1년에 2번이 그렇게 힘들었니? 매년 그런 것도 아니고 딱 올해 한 번이었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림을 지적했니? 냉장고 문이라도 한 번 함부로 열었니? 가족이 아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이라도 하룻밤은 웃으며 재워줄 거다. 이제 잔말 말고 얼른 나가라. 피곤하니까 일찍 쉬어야겠어. 저는 결국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아들 가족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들네가 떠나고 난 후에도 마음은 많이 복잡했지요. 남편은 저를 다독여 주었지만 그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으니 저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은 딸이 올 예정이었는데 결국 딸에게도 집에 들르지 말라고 미리 연락했지요. 자인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있어 다행이었죠. 그는 속상한 제 마음을 투박하지만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있어 제가 이렇게라도 의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새삼 고마웠어요. 자식에게 소가리를 하느니 살아있는 동안 남편과 서로 아껴주며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명절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전 다시 집을 찾아왔지만 저는 아들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한동안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자식들에게 신경을 끄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속상함을 느끼는 게 너무 유난스러운 걸까요?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져서 자식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왜 이렇게 서럽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분이 있거나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앞으로 자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